아이고, 장인어른,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기운이 없으시죠? 괜찮아요. 제가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힘 빼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 악마 같은 놈들, 당장 멈춰. 오호, 말씀도 하시네요. 역시 의지가 강하시군요. 당신, 왜 이러는 거야? 6개월 동안 당신 같은 늙은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 돈과 보험금으로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안녕, 여보 좋은 꿈 꾸길 바래.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남수 씨는 현재 60대 남성으로 30대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한 후 거의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결혼했던 아내와는 여러 이유로 맞지 않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잠자리 문제였습니다. 서로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그는 재혼을 꿈꾸지 않았고 자유롭게 연애만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마음도 잘 맞고 속궁합도 좋은 여성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제법 큰 은행에서 근무하며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졌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환갑이 지나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고 가슴속에 꿈을 간직했던 그는 자취하며 터득한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볶음밥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꼬들거리는 밥에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넣고 볶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의 특유의 요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볶음밥 뭔가 특별한 게 있네요.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손님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비법이라면 혼자 살면서 쌓은 경험과 정성이겠죠?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볶음밥은 단순히 그의 입맛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식당을 연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많은 단골 손님을 확보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남수 씨 가게는 늘 북적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게 제일 큰 비결이죠. 은행 사무실에서 매일 서류와 씨름하던 그가 이제는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였지만 그는 이 새로운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식당이 성공하면서 그는 다른 생각 없이 장사에만 열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이 일과 휴식, 이 두 가지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예전 은행 동료들이 찾아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은행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바빠 보였는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지. 이제 나만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니 마음이 훨씬 편해.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가게를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에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생활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승진과 성공만 쫓았던 그가 이제는 손님들의 맛있어요 한마디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은행원에서 식당 사장으로 변신한 박남수는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인연은 참으로 묘한 때에 찾아옵니다.
박남수의 식당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일상이 편안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랑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한 여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자였고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볶음밥을 조용히 즐기던 그녀가 어느 날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에서 평소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게 밖에서 한번 커피라도 함께 하실래요? 순간 박남수는 놀라움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의를 거절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손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 같아서요. 볶음밥을 드시는 손님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작은 설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가게 쉬는 날이니 그때 만나 뵐까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했습니다. 가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선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박남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매일 야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혼자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러다 보니 나이만 먹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음식을 좋아하시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곧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박남수는 식당 일을 마치고 선자를 만나 도시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갔습니다. 어제 만든 새 메뉴 맛이 어땠어?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소금이 조금 부족했어.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자는 종종 박남수의 식당에 들러 그가 바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사장의 여자친구로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선자의 집에 초대받은 날, 박남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후로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모텔에 가서 서로의 열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남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선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남수와 선자는 마치 이팔 청춘처럼 뜨겁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성숙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선자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은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연애가 4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박남수의 삶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식당 문을 닫고 선자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선자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고 테이블에는 와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감했지만 그것이 결혼 제안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던 중 선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이제 매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박남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단순히 동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야? 결혼, 혼인신고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선자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만 해도 좋아. 이 나이에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박남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선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빨리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재혼은 40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럽네. 난 사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선자의 눈에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언젠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난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결혼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할까? 이 나이에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순 없잖아.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가 필요해. 난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 이런 대화는 그날 밤뿐만 아니라 이후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선자는 집요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남수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계속 연애만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 난 정말 안정된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어. 선자의 이 말에 박남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자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혼은 계획에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문자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박남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우리 결혼하자.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선자는 기쁨에 차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얼마 후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들은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해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박남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60대의 신혼생활은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박남수는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선자는 그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고 식당에도 가끔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식당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너의 미소가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나 봐. 요리 솜씨는 당신이 훨씬 좋지만 내 서비스 실력도 만만치 않거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법이죠. 그의 평화로운 신혼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일주일 차, 박남수는 자신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는 식당 휴무일이라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이미 일어나 누군가와 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당신 일어났어? 우리 세경이랑 민호가 방문했어. 박남수는 눈을 비비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선자를 닮은 모습이었고 남자는 키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옆에 쌓여 있는 여러 개의 짐가방과 박스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저는 세경이에요. 제 남편 민호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남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 근데 이 짐들은 뭐지? 선자는 민망한 듯 웃으며 그를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우리 애들이 살던 월세집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계약할 돈이 없대. 둘 다 취업 준비 중이라 수입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 잠시라니. 얼마나? 한 달 아니면 2달? 민호가 취업하면 바로 나갈 거래. 괜찮지? 우리 집도 넓은데 잠깐 같이 지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박남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생긴 식구들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당신,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선자의 얼굴에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우리 세경이가 어제 전화해서 너무 다급해 보였어. 엄마로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당신이 싫으면 내가 지금 돌려보낼게. 선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남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내의 딸을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래. 한 달이나 2달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일은 꼭 미리 상의하자. 박남수의 말에 선자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박남수의 가정은 하룻밤 사이에 쌓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용했던 집은 갑자기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경과 민호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남수의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경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돕고 민호는 집 주변의 작은 수리나 무거운 물건, 운반 등을 담당했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저희도 뭐라도 해서 보탬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제안에 박남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식당은 최근 손님이 많아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식당이 바쁠 때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 월급은 지급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렇게 세경과 민호는 주말마다 박남수의 식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은 홀서빙을, 민호는 주방 보조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식당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손님들도 젊고 활기찬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식구들이 늘어난 덕분에 식사 시간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선자와 세경이 번갈아가며 식사를 준비했고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아빠, 이 볶음밥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은 간단해. 밥을 미리 식혀두고 기름의 온도를 적절히 맞추는 거야. 나중에 식당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가족들 모두 밝고 쾌활한 성격들이라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호의 재치 있는 농담은 식사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박남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족 구성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면 선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박남수의 마음에 걸리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나쁘지 않네. 혼자 살 때는 몰랐던 즐거움이야. 박남수는 어느 날 밤 선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에 선자는 기쁜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당신도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동거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평화로운 저녁 식사 후 선자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박남수 씨는 TV를 보다가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험 가입 신청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서류인 것 같은데. 선자는 활짝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실은 내가 요즘 취미 삼아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 나이 들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거든.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박남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선물처럼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실적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먼저 가입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선자는 가족 모두를 위한 보험 플랜을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세경과 민호에게는 실비보험과 간단한 생명보험을, 박남수에게는 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권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종합의료보험, 암보험,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망보험이 좋을 것 같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할 거야. 박남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미 은행에서 일할 때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였고, 특히 사망보험이 3개나 필요하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야? 대략 50만 원 정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적금처럼 생각하면 돼.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은 나중에 해약해도 환급률이 좋고. 박남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과해. 나 이미 기본적인 보험은 다 들어놨어. 특히 사망보험은 왜 3개씩이나 필요해? 중복 가입은 의미가 없잖아. 선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인데 가족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날 밤 선자는 침대에서 박남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다가가려 하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내 부탁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다음 날부터 선자의 냉랭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박남수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항상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가 다가가면 잠들었는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가량 지속되자 박남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새롭게 찾은 사랑과 가정이 이런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선자에게 다가가 타협점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 보험의 중요성을 이해해. 종합의료보험과 암보험은 가입할게. 사망보험은 한 개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선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망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사고로 당신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야. 한 개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3개나 필요한가? 각각 보장 내용이 달라. 하나는 순수 사망 보장,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하나는 재해 사망.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거지. 결국 박남수는 항복했습니다. 새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모든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자가 추천한 3개의 사망보험을 포함해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한 그는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서명했어. 만족하지? 선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 그날 밤부터 선자는 이전에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고, 오랜만에 둘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남수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가정의 화목을 되찾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후 선자는 보험 일을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녁 늦게까지 고객을 만난다며 외출했고, 박남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의 경험으로는 보험 판매의 세계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선자의 실적이 어떤지 물어보곤 했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잘 되고 있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야. 세경과 민호가 박남수의 집에 머문 지 거의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12달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사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남수는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근무했던 은행에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경력직 우대, 연령 제한 없음,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조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좋은 기회인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시간, 박남수는 이 소식을 세경과 민호에게 전했습니다. 세경아, 민호야,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전에 다니던 은행에서 계약직을 뽑는데 자격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고 연령 제한도 없더라고. 너희 둘이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세경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새아버님 식당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 있어요. 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저희가 갑자기 그만두면 아빠 식당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바쁘잖아요. 박남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세경과 민호가 은행 취직 소식에 기뻐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보다는 은행 계약직이 월급도 더 많고 안정적일 텐데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미래를 위해서야. 식당 일은 언제든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어. 은행에 취직하면 월급도 더 많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사실 대기업 취직보다는 자영업을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식당에서 경험을 쌓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창업도 좋지. 하지만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아. 자본금도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지.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미래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박남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무슨 뜻이야? 아, 그냥 제 친척 중에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계셔서요. 그래서 당장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박남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말하는 나중에 들어올 돈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과한 걱정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박남수는 선자와 단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경이랑 민호가 은행 취직 제안을 거절한 거 알지? 좀 이상하지 않아? 월급도 더 많을 텐데.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들이 요즘 젊은이들처럼 회사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나 봐. 이해해줘. 그건 이해.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집에 살 생각인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12달이라고 했잖아. 벌써 2달이 지났어. 선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편해? 세경이는 내 딸이고 집도 넓은데 조금 더 같이 지내면 어때? 불편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그 애들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남수는 마음 한편으로는 세경과 민호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정이 들어 갑자기 내쫓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경과 민호가 박남수의 집에 머문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식당 일을 성실히 도왔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 실질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박남수는 어느새 세경을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민호도 믿음직한 사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나쁘지만은 않네. 오히려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 박남수는 어느 날 저녁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선자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그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 민호가 식당 마감 후 기다렸다는 듯이 박남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휴가 좀 다녀오면 어떨까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바비큐도 즐기고 어떠세요? 박남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당을 비우는 것이 걱정되었고 또한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가족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글쎄 식당은 어떻게 하지? 요즘 손님이 많아서. 세경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다른 식당들도 여름휴가 때 문 닫잖아요. 앞에 여름휴가라고 써붙여 놓으면 손님들도 이해할 거예요. 게다가 아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너무 일만 하시니까. 선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우리 다 같이 며칠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셋의 설득에 박남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족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 갈까? 민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제가 이미 펜션도 알아봤거든요. 계곡 바로 앞이라 시원하고 경치도 끝내줘요. 이번 주말. 그렇게 급하게. 날씨 좋은 여름 주말에는 예약이 금방 차버려요. 운 좋게 취소된 방이 있어서 잡아뒀어요. 박남수는 의아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펜션 비용은 내가. 아니에요. 세경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새아빠에게 효도하는 여행이에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그동안 새아빠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이번에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박남수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붓딸과 사위가 갑자기 이렇게 여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네 사람은 민호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도로는 휴가철 특유의 극심한 정체로 가득했고 평소 2시간 거리인 곳을 무려 5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 해가 이미 지고 있었기에 계곡 물놀이는 다음 날로 미루고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저희가 준비한 바비큐 파티로 피로를 풀어드릴게요. 민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비큐 준비를 했습니다.
세경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선자는 음료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 펼쳐진 바비큐 파티는 완벽했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은 마음껏 즐기세요. 이 고기는 특별히 준비한 한우예요. 민호는 구운 고기를 박남수의 접시에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버님 건배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박남수는 처음에는 적당히 마시려 했지만 민호의 끊임없는 권유에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맥주, 와인까지 섞어 마시면서 그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많이 취한 것 같아. 아이고, 아버님. 이런 좋은 날 조금 더 마셔요. 평소에는 일 때문에 제대로 마실 기회도 없잖아요. 오늘만큼은 실컷 즐기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남수의 의식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말이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억하는 것은 민호가 그의 잔에 또 다시 보라색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근데 좀 이상한 맛이. 특별한 와인이에요. 아버님만을 위한 거죠. 민호의 미소가 이상하게 보였지만 박남수는 이미 너무 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테이블에 엎드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잠들었네. 계획대로 진행하자.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선자와 세경의 표정도 갑자기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가족적인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해. 이대로 하면 의심받지 않을 거지? 선자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이런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어요. 여름철 계곡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더욱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의식을 잃은 박남수를 바라보며 음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차에 싣자.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민호와 세경은 박남수의 팔과 다리를 잡고 그를 차량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고 미약한 신음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선자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선자의 눈에는 욕심과 기대감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에게 박남수는 단지 돈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진짜 계획이 시행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수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공간은 좁고 답답했으며 어딘가 달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어디지? 그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천근의 무게가 온몸을 누르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숙취라기에는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어젯밤에 바비큐 파티를 했고 민호가 계속 술을 권했지. 그리고 그 뒤의 기억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그는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에 닿는 것은 차량의 카펫 재질이었고 머리 위쪽은 단단한 금속 재질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트렁크. 내가 왜 트렁크에? 그때 차량이 멈추고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남수는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모님,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나와요.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남수는 자신이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트렁크에 있는 사람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선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남수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술에 수면제를 강하게 타서 줬으니까 쉽게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약효가 길게 가거든요. 우리 사위가 어제 정말 완벽하게 역할을 해줬어.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박남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가 집요하게 권했던 보험 가입, 세경과 민호가 독립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확실한 거죠? 경찰에 걸리거나 의심받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보험금 탐억은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어. 가장 의심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박남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수면제의 효과가 강하게 남아있어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천바로 앞길에 차를 세우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노인을 운전석에 앉혀. 그리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면 차가 저절로 물속으로 빠져들 거야. 이 구간은 물이 바로 깊어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보험사나 경찰이 조사해도 단순 침수 사고로 결론 날 거예요. 혼자 와서 차 안에서 술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기어를 실수로 중립에 놓아서 내리막길을 타고 물에 빠진 걸로 보일 거예요. 박남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아내, 친딸처럼 여겼던 세경, 믿었던 민호. 그들은 모두 자신의 돈과 보험금만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더니 이내 멈추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박남수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기운이 없으시죠? 괜찮아요. 제가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힘 빼시고 가만히 계세요. 민호는 냉혹한 표정으로 박남수를 트렁크에서 끌어냈습니다. 박남수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세경은 그를 운전석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당장 멈춰. 박남수는 겨우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호, 말씀도 하시네요. 역시 의지가 강하시군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박남수는 선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 같은 늙은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 돈과 보험금으로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박남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이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박남수를 운전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민호는 기어를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차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내린 첫 물가로 향했습니다. 안녕, 여보 좋은 꿈 꾸길 바래? 선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물에 닿는 순간 박남수의 생존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이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이 악마들에게 당할 순 없어. 박남수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덮치자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전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차 안을 채웠고 박남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과 주먹으로 필사적으로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마침내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물살이 더욱 거세게 밀려들었지만
동시에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박남수는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간신히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폐는 터질 듯이 아팠고 시야는 흐려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박남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시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은 물살이 그를 계속해서 하류로 끌고 가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기력을 다해 물결과 싸웠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수면제의 영향으로 둔했지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본능적인 생존력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저 악마들에게 복수해야 해. 그는 간신히 계곡 가장자리의 바위를 붙잡고 물 밖으로 몸을 끌어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그는 바위 위에 쓰러져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선자와 세경, 민호의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박남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젖은 옷과 충격으로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남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로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이 박남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박남수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흔들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네요. 계곡에 빠지신 건가요? 일단 차에 타세요.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젊은 남성이 박남수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그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박남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믿어주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와 의붓딸, 그리고 사위가 보험금을 노리고. 젊은 남성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박남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 형사 김준호입니다. 박남수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경찰이라니 이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혼 재혼부터 시작해 보험 가입, 가족 여행, 그리고 방금 전 살인, 시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아마도 아직 그곳에 있을 겁니다. 김준호는 차를 돌려 박남수가 물에 빠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선자, 세경, 민호가 차를 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박남수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세 사람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특히 선자는 박남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당신 살아있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내 희망대로 되지 않아서 미안하군. 박남수는 비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들이 경찰 한 명과 박남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위험합니다. 도망가야 해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서세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준호는 민호를 쫓아갔지만 선자와 세경은 하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준호가 테이저건을 꺼내 민호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민호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선자와 세경은 이미 내린천에 뛰어들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위험합니다. 물살이 매우 세요. 김준호가 외쳤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강한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남수는 그들이 물에 휩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순간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상태였고 다시 물에 뛰어들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밤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고 물살도 거세서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선자와 세경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2km 하류에서 발견되었으며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남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김준호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문제도 있네요. 박남수가 병원에서 3일째 회복 중이던 때였습니다. 그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은 아직도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친딸처럼 여겼던 세경, 그리고 믿었던 사위 민호.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김준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어르신, 좀 어떠세요? 김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졌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 박남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자 씨와 세경 씨의 시신이 어제 발견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내린 천 하류에서. 박남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금의 슬픔까지. 아무리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 해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무언가 숙연해지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요? 박남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대한 중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민호만큼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자 씨와 세경 씨, 민호 씨, 이 세 사람 모두 상당한 액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박남수 씨로 지정되어 있더군요. 박남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어르신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선자 씨와 세경 씨의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어르신이
그들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준호는 서류를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선자 씨는 사망보험 2개에 가입되어 있었고, 세경 씨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약 5억 7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어르신께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 씨의 보험금은 그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박남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보험금 수익자를 나로 지정했을까요? 김준호는 민호의 자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자백에 따르면 그들의 원래 계획은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르신을 살해한 후 어르신 명의의 보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획이 틀어질 경우 그들 중 한 명이 사고사하는 것처럼 꾸며서 2차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백업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 모두가 보험에 가입한 건가요? 민호의 진술에 따르면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이 의심을 받게 되면 다른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장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박남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이 노렸던 보험금이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온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보험금을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정당한 수익자이고 그들의 죽음에 어르신의 과실은 없었으니까요. 또한 민호의 자백으로 이 사건이 보험 사기 시도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남수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일이 참 예측할 수 없군요. 맞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남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남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인생,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 거금.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박남수는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선자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녀가 좋아하던 꽃병, 함께 선택했던 커튼. 모든 것이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매일 되새기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남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식당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집은 좋은 위치에 있었고, 식당도 단골 손님이 많아 빠르게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그는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을 검색하다가 포천의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모두 가까운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그곳에 아담한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박남수는 평생 살아온 서울을 떠나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마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멀리서는 바다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개의 침실, 넓은 거실, 그리고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집 뒤로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 그는 새 집의 문턱을 넘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구를 들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은 과거와 함께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새 침대, 새 소파, 새 식탁.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노신사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는 종종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의 평화로움이 좋아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박남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자신이 먹을 만큼의 채소를 직접 기르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식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목공예, 그림 그리기, 낚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의 노인회관에서는 같은 또래 사람들과 함께 바둑과 장기를 두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테니 각오하시게. 허허. 김 선생,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세 판 연속으로 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웃고 떠들며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박남수는 점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그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미술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던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같은 또래의 이명희 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림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전에도 그림을 그리셨나요? 아니요. 사실 처음 시작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됐네요. 이명희와의 만남은 박남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그림의 소재를 찾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연애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특별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60부터인가 봐요. 박남수는 어느 날 이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게 박남수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받게 된 돈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는 그 아픔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천에서의 삶이 3년째 접어들면서 박남수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둑 실력도 뛰어났고 자신이 가꾼 텃밭의 채소로 이웃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볶음밥은 그의 전문 분야로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의 볶음밥은
항상 인기 메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문화센터에서 인생 이야기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박남수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명희의 권유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수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박남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혼재혼부터 시작해 선자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그 후의 충격적인 사건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너무 개인적인 부분은 생략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황혼재혼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다면 늦은 나이의 만남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재산만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외로움에 약해질 수 있고 그런 약점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중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 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한 노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박 선생님은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모든 관계를 두려워하시는 건 아닌지. 박남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특히 여성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제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명기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박남수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실수와 교훈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그날 이후 박남수는 종종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역시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연결은 금전적 이득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명희와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어떤 법적 약속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박남수는 종종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끔찍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의 평화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그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이끌었다는 아이러니를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